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인천을,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경기 지역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유세 동선으로 선거 전략을 분석하고 수도권 표심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하루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바쁜 행보를 펼쳤습니다. 사흘째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째 수도권을 돌며 표심을 공략한 이재명 후보, 오늘은 인천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 인천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 후보는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단상에 올라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초의 인천 출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죠. 해불양수라고. 바다는 탁한 물이든지 맑은 물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받는다. 그게 인천의 통합의 정신 맞습니까?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인천에서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제기된 호텔 경제학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움켜쥐고 꼼짝 안 하면 그게 경기 침체죠. 불경기죠. 그런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면 바보고 곡해를 하는 거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이 후보는 바쁜 시간을 쪼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했던 공공갈등 조정 담당 비서관을 대통령실에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인은 고통스럽고 평생 원한되고 공무원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반복 민원이니까요. 이게 국력 낭비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듣고 그 전담 부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후보는 오늘 인천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수도권 집중 유세 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경남 양산을 돌고 모레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사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도 청년 표심 공략에 집중한 김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 고양과 김포 등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나고 안보에 민감한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김 후보는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일자리와 자립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GTX와 판교 테크노밸리 등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김포에서부터 저 하남까지 가는 GTX 들어보셨죠? GTX 김문수가 만든 거 아십니까? 제가 이 GTX A, B, C는 제가 했는데 김포에 GTX D 노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와 실적을 비교한 김 후보는 국민이 곧 자신의 방탄조끼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방탄유리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는 아무리 훌륭한 경찰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이 있어도
국민이 지켜주는 보다 더 안전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는 무지막지한 독재라고 비판하고 6월 3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가 결국 단일화에 나서 승리를 이끌 주역이라고 치켜세우고 원하는 방식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또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배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손들어 주십시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전체 의료 서비스를 온라인에 공개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 기록 공개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늘 가천대학생들과 학식 먹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성남의료원을 방문하는 등 경기도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가천대에서 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이 후보는 이공계 연구원 처우 개선이나 과학연금 그리고 창업 지원 정책들을 더 고민해서 공약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단일화를 위해 가천대 유세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기존 생각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 이준석 후보는 오후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시 의료원을 찾아 낮은 병상 가동률과 적자 운영 등 공공의료 정책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번 선거의 스윙보터로 평가받는 2030 청년층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050이나 6070처럼 진보와 보수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 세대와는 달리 2030 청년 세대들은 특정 지지 세력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선거의 스윙보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2030 맞춤형 공약들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이번 대선의 최대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공약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큰 틀에서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게 주된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및 이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책이 이 주요 공약인데요. 청년 미래적금 도입도 제안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취업 후에 상환 가능한 이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구직 활동 지원금도 확대하고 또 자발적으로 이직을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생애 1회 한도로 구직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과 가까운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을 조성하는 이 맞춤형 주거 설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부동산에 집중을 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 이후에 결혼과 출산까지 해결해 보겠다라는 게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바로 이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접근하겠다라는 건데요. 결혼하면 3년, 또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3년까지 총 9년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정책을 내놓고 또 매년 이를 위해서 10만 채씩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또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반값 월세존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는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고 기존 예산 재조정과 주택도시기금 등 이 공급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과 신혼 또 육아 부부를 위해서 주택도 매년 20만 채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 공동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에 30대 김용태 의원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젊은이들의 이용도가 높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 활용해서 2030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기존의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안들과 대동소이한 점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내놓은 공약들이라는 점에서는 재정 건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럼 양당의 표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낙관론을 경계하는 그 민주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뒤인 5월 28일부터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물론 캠프마다 그 사이에도 이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곤 합니다만 적어도 유권자들은 여론의 흐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낙관론을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장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첫 지원 유세를 시작한 데다가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샤이 보수의 결집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 어제 이 예상 득표율과 낙승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6.3 대선의 낙관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나 이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출연해서 60% 넘게 득표할 것이다, 압승할 것이다 등을 예상하자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이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어제 연설과 인터뷰 방송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과 선거 결과 관련된 낙승 또 압승 등의 발언을 금지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낙관을 하면 지지층의 투표율이 하락하고 오만함을 보여주면 보수층의 역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 16일이죠. 전북 전주에서 이 국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라고 하지 않느냐라면서 선거 앞을 두고 이 갈수록 낮은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과 27일 두 차례 더 이 TV 토론이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이 자리에서도 더욱더 로우키의 답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뒤집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반 이재명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탄핵을 놓고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던 보수 인사들의 지원 사격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유세까지 과연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결집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김문수 캠프, 이 한덕수 전 총리나 홍준표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에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큰 의미 있는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지만 이 범보수 집결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등장은 했지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결속력이 없어서 원팀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 유세 현장에서 연호하는 이름은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이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다라고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 역시 이런 점을 인지하기에 오늘 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경선 후유증도 좀 남아있고 여러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면서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제안도 하고 있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 후보의 유세 현장이 이 썰렁하다라는 우려와 함께 당 의원들의 화력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이 공공연하게 캠프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김문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이 뒤집기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이준석 후보와 제가 단일화가 돼 훌륭하게 대선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준석 후보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이 견고한 상황입니다. 28일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자 27일 이 선거 용지를 인쇄하기 전입니다. 27일과 28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이 정치권에 많지 않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선은 18년 만에 남성 후보로만 치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선거 때보다 여성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선 후보들의 여성 정책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제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여성 안심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경력 보유 여성을 채용한 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존 정책 기조에서 더 나아가 여성의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유연근무제 확대, 또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모두 10대 공약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성 안심 대통령을 자처할 정도로 여성 정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관련 공약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책이 없거나 언급하지 않는다. 그건 옳지 않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연히 관심 있고 또 성차별도 극복해야 되고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 관련 정책으로 임신 육아 지원 확대와 양성평등 군복무 시스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그런 우리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내세우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이 대선 전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4일 파면된 이후 재판 일정을 제외하면 첫 공개 행보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이제 당과 관계없다고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반성하고 자중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내란 수계와 한마음 한뜻임을 인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 시스템을 부정선거라 주장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거는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고 탈당하면서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의 사이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헤아리지 못해 정중히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민주정부 계승위원회는 오늘 원탁회의를 열고 진짜 민주정부의 완성과 국민주권 복원을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은 역대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윤석열 정권의 헌법파괴 행위에 맞서 국민주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출신의 정치권 원로들도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등을 언급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경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경제적 승수 효과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현장과 단절된 정책 감수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후보를 극단적이라고 비난했던 이 후보가 호텔 경제론으로 경제 순환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따로 유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어제 부산을 찾아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개별 지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을 김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지원 유세에 나선 게 아니냐 추측에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거에 따른 어떤 결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하고 사실 전 무관하다고 봐요. 지금 윤 대통령과의 탈당, 이거 하나 가지고 본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누구보다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들을 비판해온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지원 유세가 김문수 후보 측과는 협의되지 않은 자체 일정이고 김 후보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후보께서 마음을 열고 정말 이 대선에서 승리할 생각으로 도와주신다면 김문수 후보 측의 그 입장도 조금 고려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아쉬운 마음도 있고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거 유세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동행 그 유세도 좋겠지만 이런 생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전략적으로라도 별도로 또 유세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저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별도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확장성에 있어서 좀 효과적일 수 있다.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한 김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란 건데요. 또 따로 유세에 나선 것을 두고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대위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은 알량한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국민들께 사죄하기보다는 그 당권을 놓고 벌써부터 저런 행보들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과거에도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인 지원 유세를 했던 정치적 선례가 있었다며 김 후보와 한 전 대표의 유세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원팀 구성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극적인 화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동선의 숨은 비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오늘로써 열흘째가 됐죠. 그간 후보들이 다녀간 선거 유세 지역을 살펴보면 후보들의 선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형에 방점을 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순신의 길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처럼 완벽한 승리를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유세를 마치고 대구 경북 경남 지역과 전라도 지역을 돌면서 첫 주 지역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후보. 영호남을 이순신 호국벨트라고 부르면서 계엄 세태로 촉발된 국난 극복과 국민 통합을 중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중도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윙부터인 충청권과 정치적 험지인 영남권을 먼저 공략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용 수습과 지지층 결집에 주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맡는 8년 동안 대한민국 일자리의 43%, 거의 절반을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다 만들어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동선을 살펴보면요. 안방 사수형 유세 전략을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출정식을 연 뒤 바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향한 김 후보는 3일 동안 머물면서 영남권 일정을 소화하는가 하면 과거 도지사 실적을 강조할 수 있는 경기도 남부 일대를 돌면서 경기권 표심을 집중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최연소 후보인 이준석 후보는 전국 대학을 찾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정에 와서 이렇게 학식을 먹으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젊은 세대를 만날 때마다 공통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치권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과소대표되어 왔던 것들. 학식 먹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전국 대학을 돌고 있는 이 후보. 2030 민심을 공략하는 타깃형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일정을 소화하면서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결집에 나선 김문수 후보, 미래를 겨냥한 이준석 후보. 대선이 다가올수록 전략을 앞세운 후보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유세가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인천 지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 의료원 그리고 이제 수원을 찾았는데요. 대선이 이제 정말 13일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후보들의 유세 동선을 보면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홍익표 의원님의 그 유세 동선에 담긴 전략 뭐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그 영호남을 거쳐서 네. 지금 수도권을 이번 주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공략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활용 정점을 인천에서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수도권에서 썩 지고 경기도에서만 이겼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특히 네. 서울에서의 패배가 아주 뼈아팠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대선 후반으로 갈수록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인천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지역구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아마 오늘 그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유의 두 경기지사 출신 두 분의 이제 후보가 그러네요. 예. 네. 경기도 지역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사할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보수 여당 보수당에게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2015년 전후에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지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동산 자산의 변화로 인해서 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한 3, 40대 그 세대가 많이 이탈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화가 많이 진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 김문수 후보가 간 파주나 네. 또는 김포 같은 지역은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보수당이 무조건 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 민주당 후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화와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 지더라도 적게 져야 뭔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해서 전략적으로 경기도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준석 후보는 역시 계속 1등 후보인 그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성남의료원을 방문하면서 또 젊은 그 경원대학에서 그 가천대학이죠. 네. 가천대학에서 젊은이들하고의 대화를 접촉을 계속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2030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대립점을 만드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지속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세 후보의 유세 현장에 담긴 그 전략을 읽어주셨는데 뭐 좀 비슷하게 읽으셨나요? 그 첫 유세는 영남 지역, TK 본인의 고향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남 지역으로 해서 우리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성 전략. 네. 그 전 단계에서 우리 쪽이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민심이 좀 흔들렸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이제 그 집중 공략을 하고 그 이준석 후보는 그 틈새로 이제 치고 들어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지키는 활동을 했었고 네. 이제 중반부터는 상승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 유세 일정을 짠 것 같아요. 네. 경기 지역은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준 데거든요. 국회의원 재번한 지역도 민주당 원래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네. 그 극적으로 3번 연달아서 승리를 일궈낸 그런 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그 신화적인 네. 스토리가 있는 경기도지사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2번 하면서 경기도민들이 1,300만 도민들이 지지를 해준 지역이니까 네. 부천과 같은 그런 어려운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합해서 한 10몇 년간 정치를 하면서 받았던 그 지지, 응원 그런 것들 다시 살려내는 거, 네. 살려내서 중반에 상승의 동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가.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청년층들 표심을 생각해서 청년 농업인, 상공인 이런 사람들 주로 만났고 이재명 후보도 인천 계양은 자기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데잖아요. 네. 뭐 국회의원 다시 복귀하고 그걸 발판으로 당 대표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그런 그 느낌으로 간 것 아닌가 싶고 이준석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의 어떤 뭐 허구성이랄까 네. 이런 부분을 겨냥하고 거기 성남의료원에 간 것 아닌가. 성남의료원이 성남의료원 단일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는 정책의 어떤 그 포퓰리즘성, 인기 영합성. 네. 그런데 그게 그 생산성은 전혀 없고 국가 부채만 늘리는 성남의료원이 꼭 그런 식이니까 네. 취지는 뭐 듣기 좋은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빚만 잔뜩 늘리고 세금 그 시민들한테 세금 부담만 떠넘긴 그런 건데 그게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 집토끼, 이른바 이제 집토끼,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의 초반에 유세 현장을 찾아서 예. 좀 그 집안 단속을 하는데 좀 힘을 이제 쏟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TK, PK, 특히 이제 PK는 현재 좀 민주당 쪽이 많이 좀 자신감을 갖는 쪽으로 지난 대선보다 예. 이런 분위기 같다는 그 지금 언론 보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쪽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정통하신데 예.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그 이제 여론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저희 지역구는 특히 이 현역 의원이 갑을 다 민주당이고 네. 그런 지역이라서 특히 더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유세하다가 만나 보면은 우리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하고 네. 그 일하는 유세하는 저희들 보고 열심히 하라고 막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포기하는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네. 더 열심히 해서 더 바짝 하라. 네. 그런 것에서 어떤 파이팅을 느끼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실망스럽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좋아하지 않아서 지지 못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뭐 원래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던데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서 이 김문수 후보가 왜 돼야 되는가를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어서 분위기 괜찮습니다. 분위기 괜찮다. 예. 홍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뭐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TK, PK 이번에 좀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지금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썩 좋은 결과를 못 얻었어요. 대략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한 22%, TK에서는 네. PK에서는 한 38%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목표를 하는 거는 뭐 TK 경우에는 한 35% 이상, 내심 한 40%까지 기대를 해보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 조사에서 40% 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한 평균 내보면 한 30% 한 초중반 정도는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만 비교하면 한 10% 정도 포인트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부울경 지역,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부울경 지역이 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45%를 얻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49%, 의석은 단 한 석이었지만 소선거구제 때문에 네. 의석수가 적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저희들도 한 지난 38%보다는 40% 초중반대 내지는 거의 엇비슷한 정도까지 기대해 보기 때문에 TK, PK에서 선전한다는 것은 2배 효과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가야 될 것을 네. 우리가 가져온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면 거의 2배 효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계속 지향해온 것은 전국 정당화입니다. 단순히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했지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까지 지금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영남권에서만 일정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동안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당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전국 정당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거죠. 이른바 뭐 이순신 벨트 이야기도 현재 그렇습니다.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 TK, PK를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도 관건이고 현재 그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 이제 보수 단일화. 예. 이제 그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제 뭐 가능하겠느냐. 이제 예. 13일 앞으로 남은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러브콜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가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게 짝사랑이냐 밀당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투표용지 인쇄 하루 전날 24일 아니면 또 단일화 데드라인이 사전투표 전날인 28일에도 마지막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극적인 단일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고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정말 극적이죠. 네. 그렇지 않더라도 단일화 효과가 조금 더 감소되더라도 사전투표 전에라도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도움이 많이 그 경쟁 이재명 후보와의 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그 투표용지 인쇄 전에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지만은 그 이후라도 사전투표 전에라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표만 우리에게 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표들인데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서 불리한 데다가 우리 표는 또 갈라져 있고 이래서 낙심해서 투표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 희망을 보고 다시 투표 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게 또 가져오는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이게 그 영향력이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또 일부 우리 쪽에 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아예 그냥 우리 쪽으로 희망이 없어서 안 돌아와서 그 마음에 안 내키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 지지 찍는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부동층 중도 표도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 그것도 뭐 정치공학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단일화에 우리가 총력을 쏟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절대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일종의 밀당으로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제가 현 시점에서는 저는 다소 단일화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네. 이유인즉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에 반대했고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명분과 원칙에 있어서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이 당장 이게 그 야합 아니냐, 이런 단일화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도리어 원칙 없는 단일화는 이준석 같은 이준석 후보 같이 뭔가 미래를 보는 정치인한테는 타격이 더 클 수 있죠. 단일화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끊임없이 논의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실제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절박함이 국민의힘에 있고요. 네. 그래야 뭔가 이재명 후보하고 그래도 뭔가 근접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3자 구도라기보다는 사람들 머릿속엔 양자 구도에 플러스 알파로 보이는 거예요. 네네.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야 그 김문수 후보로의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해야 이준석 후보를 가둬놓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도리어 이걸 뚫고 나가고 싶으니까 나는 생각 없어, 왜 자꾸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언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해도 얼마큼 시너지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째는 이준석 후보 지지자 10명 중에 6명은 김문수 후보로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서너 명은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스란히 그 1 더하기 1은 2 또는 그 이상의 플러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준석 후보와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정말 아름답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준석 후보는 사실 당대표 때 거의 내몰리다 파렴치범처럼 내쫓긴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이준석 후보를 내쫓은 그 주역들이 당의 지도부에 포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리, 확실한 정리, 그리고 당시 이준석 후보를 내쳤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뭔가 인적 쇄신,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회군하기는 명분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조금 속도를 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빅텐트 상황, 이제 보수 단일화에 이어서 이 상황을 좀 짚어보면, 홍준표 전 시장은 대선 후에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유승민 전 의원, 좀 중도층 표심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인사들을 꼽히고 있는데, 선대위 합류가 아직까지도 이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연 좀 일종의 빅텐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후보 확정 직후, 그러니까 선거 시작한 네. 초반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안철수 후보 표현대로 하면 대장선 혼자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한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이제 현장 유세를 네. 띄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초기에는 계속 당에 좀 섭섭한 이야기 계속하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민주당 도와주는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네. 또 분위기에 따라서는 저는 원격 지원 사격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은. 그리고
저 후보 측에서나 당 측에서 또 한덕수 전 후보 쪽에도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한 후보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지금은 전혀 뭐 움직임이 안 보이지만은 후보 쪽에서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결국 그리고 이제 당 밖에서는 그 이낙연, 전병헌 그 두 분이 있는 새미래민주당하고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거기에 그 모든 걸 갖다가 엮어가지고 이렇게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결국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 화인데 네. 그게 뭐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그 안철수 후보가 직접 현장 가서 만나고 한 그런 것들 보면은 기대하고 계속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텐트가 다 모이고 한 상황에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빅텐트는 없는 게 됐습니다. 사실상 없다. 예, 빅텐트라고 할 때는 어떤 그 기존의 국민의힘 계열이 아닌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까지 포괄 해서 이 텐트를 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그냥 국민의힘 텐트죠. 국민의힘 텐트조차도 지금 단일화가 단일되고 형성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와이 가서 뭐 대선 끝나고 오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뭐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홍준표 시장 때문에 한동안은 그 홍기 내리고 청기 올렸다가 다시 청기 내리고 다시 홍기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농담삼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홍 시장도 그렇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나 그 한동훈 전 후보도 지금 움직이지만 한동훈 후보도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긴 하지만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급한 거는 이분들이 움직이려면 지금 현 지도부에 있는 소위 친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경선 과정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소위 윤석열 정권이 잘못되는데 책임이 큰 사람들이 자기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빅텐트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텐트도 제대로 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의 또 이제 텐트 상황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전 그 지역위원장 출신 41명이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고 김상욱 의원에 이어서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도 이 후보 지지를 이제 최근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층 표심에는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뭐 일종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약간 부정적 인식, 뭐 너무 그 강성이고 또 너무 이 한쪽 이념적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봤던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 주변에 저렇게 우파라고 했던 중도 또는 우파라고 했던 사람까지 같이 결집하는 걸 보면 그런 성향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죠. 첫 번째 효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 그 이분들이 온다고 대거 뭐 국민의힘에 있던 표를 막 가져오고 막 이런 효과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저쪽 집안이 뭔가 잘 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되는 집안에 사람들이 보인다. 그렇죠. 원래 그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새가 몰리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 우리가 정치학에서 그 선두주자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대세론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하고 밴드웨건 효과 두 개가 늘 맞부딪히는데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아무래도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대세론을 형성해서 끝까지 끌고 가려면 이렇게 자꾸 외연 확장을 통한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그 일반 중도층 표심에 있어서는 대세론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네네. 타당 출신들 인사가 최근에 어쨌든 눈에 띄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당 이제 그 지역위원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의당. 많이 이제 몰리면은 그쪽에 뭔가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 국민들도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가지? 저 사람 명분이 뭐지? 저 사람은 가서 도움이 되나? 저 사람은 저 당에 맞나? 이런 것도 또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는 사실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잠시 우리 당으로 왔다가 다시 민주당 돌아간 분들도 계시고, 네. 보수라고 했지만 원래 민주당에 분류되라 하면은 극우라고 분류했던 분들,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한 분들이 또 간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야 다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갔겠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그게 꼭 좋게만 보일 것인가. 대선 앞두고 이합집산에 늘 있어 왔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마음을 주는 거는 자기 이익을 쫓아간 것보다는 명분을 쫓아서 네. 이익이 안 되더라도 옳은 길을 쫓아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기 버리고 간 그런 경우는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게 안 보이면은 뭐 대세 효과는 있겠지만은 마음을 얻는 데는 별로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런 경쟁은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뭐 우리 당이 잘 될 거니까 와서 좀 덕봐라 이렇게 부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번에 힘을 모으자, 그런 쪽으로 또 노력하고 그런 데 공감해서 하실 분들은 또 우리 당 중심으로 모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회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 13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 판세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